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기자 외신도 경악. 2. 한국 신기술 공개하자 시진핑 멘붕. 3. 원래 중국 건데 한국이 맡아달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파나마. 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를 소유한 국가 중 하나가 그의 미래를 한국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파나마가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선택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파나마의 이 결정은 두 국가 간 관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한걸음입니다.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를 소유함으로써 대양을 연결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한국에 위탁함으로써 파나마는 인프라 개선과 해상 운송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나마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선택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제 잠재력과 지리적 위치 때문에 파나마는 북한을 국가에게 경제적 이익과 투자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 선택으로 파나마는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양국 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을 희망합니다. 중국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파나마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결단력과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파나마와의 관계 및 협력 구축에 경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파나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매년 14,000척의 선박들이 이용하는 대형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카리브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 물통량의 3터부터 5%를 책임지며 북미와 남미를 인결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도 하죠. 원래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다가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으로 철도 교통망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시진핑이 2018년 파나마를 방문해 지하철 수주에 온 힘을 쏟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교량, 철도, 항구 및 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고 컨테이너 항구 구축에 9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는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를 필두로 5개 중국 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질사표를 냈을 정도입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지하철을 유일하게 운영해왔던 나라입니다. 2014년 총 길이 16km의 1호 선을 건설했고 2호 선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3호선 건설은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3개사가 중국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점을 받아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를 연결하는 전체 25km 구간과 14개 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강력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공사 중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기술 제한 403점, 경제성 490점으로 893점을 받은 반면 중국 철도그룹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842점을 그치며 탈락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분노했고 한국 수주에 재통을 걸어왔습니다. 파나마 측이 입찰 예정가로 2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이보다 높은 25억 700만 달러를 제안했음에도 최고점을 얻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한국 측은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검토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된 것에 반발해 5건의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없으면서 가격만 저가로 시내 수주를 따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 측은 최소 기술평가 점수인 375점조차 넘지 못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2달 후 중국 측의 이의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패배했다며 한탄하는 기사들 쏟아냈죠. 파나마 3호선과 유사한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그들에게 신뢰를 준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환대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탓에 일본에 버금갈 정도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교량의 간걸요구 조건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득했기 때문입니다. 간걸 구조가 경제적이며 지진에 저항하기 유리한 구조지만
내진 설계 검토걸과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고 받침 구조로 변경해 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전 노선에 동일한 받침을 적용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법을 활용해 교각 단면을 축소하고 최소 철근만 배치해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기술적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걸국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사비를 279만 달러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사 기간은 2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런 성과는 강진이 많은 중남미를 사로잡아 향후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3호선 사업은 건설 단계에서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시 하루 18만 명, 피크 시간대 2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나마 서부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들 가지고 출근해 왔는데 그럼에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습 정체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3호선 건설과 함께 주민 50만 명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인구가 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국민들이 출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 4월 4천억 원 규모의 터널 구간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운하 인근에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터널 구간으로 변경해 한국 컨소시엄에 맡긴 것입니다. 운하 밑을 지나는 길이 5.3km 위 터널을 셀는 것으로 이는 파나마 운하 밑을 통과하는 최초의 터널입니다. 파나마 메트로 청장은 지하터널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인 파나마 운하가 터널로 인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진 등의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믿고 수주를 맡겼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터널 사업은 일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테기 외무상은 파나마 운하의 두 번째 사용자인 일본이 터널 등이 포함된 지하철 프로젝트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철도 사업 자금 상당 부분을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가 장기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일본 측은 파나마가 자신들에게도 발주할 것이라 기대한 면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 수주했고 일본은 부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터널은 해수면보다 64m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언론들은 터널을 한국에 맡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운하를 통해 연간 20억 불 이상의 통행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다발 지역에 그 지하 터널을 한국이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과도 같은 행동이라는 평가입니다. 터널이 잘못되거나 지진이 나서 무너질 경우 파나마뿐 아니라 세계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측이 문제로 삼았던 금융 부분에서도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급육약정이 TXF 글로벌 2022에서 올해의 밀로 선정된 것입니다. TXF, 트레이드 익스포트 파이낸스, 지는 2013년 런던에 설립된 금융종합미디어로 매년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뤄진 최고의 거래 열개를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라틴 파이낸스지가 선정한 올해의 딜 수상에 이은 두 번째 경사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27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글로벌 급을 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기에 최고의 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사업비 25억 달러 규모의 5호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2km 길이의 14개 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는 파나마 3호선 설계에도 참여했기에 향후 한국 측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파나마가 미래를 맡긴 곳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최대 발전소를 6,500억 원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중설 공사를 따낸 것인데 이는 기존에 건설했던 발전소가 엄청난 호평을 들었기에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EPC 턴키 방식으로 LNG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합공 후 27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해냈습니다. 중남미에서 진행한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파나마 콜론 프로젝트는 38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와 18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LNG 터미널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중남미 에너지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가 됐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건설한 발전소는 파나마 총 발전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640메가와트 규모의 파나마 가툰 복합발전소와 콜론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수주했던 것이죠. 걸국 파나마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K-POP 노래와 댄스 등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에 있어서도 파나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파나마 법인을 찾은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가졌고 사업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협력을 다짐했죠. 파나마는 삼성TV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 역할을 했던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컬러 TV 개발에 성공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수출을 모색했는데 선뜻 낯선 회사 제품을 받아주는 바이어는 없었죠. 그런데 첫 수출 대상국은 뜻밖에도 중미의 파나마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앞서 파마나들 테스트 마켓으로 삼았고 현지 판매상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퉁 최선을 다해 설득해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파나마 전원과 방송 시스템이 미국과 같다는 점도 이런 선택을 했던 배경입니다. 1차로 컨테이너 1개분에 해당하는 250대를 파나마에 수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성TV는 얼을 만에 매진됐고 곧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현재 삼성TV 시장 점유율은 31%까지 올라섰는데 파나마에서 진행했던 테스트를 발판 삼아 17년 연속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나마 현지 법인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해외 첫 지점입니다. 삼성은 내년 파나마에서 열리는 로봇올림픽의 후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삼성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나마 대통령은 삼성이 파나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죠.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나마, 더욱 높은 협력을 이루길 바랍니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트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물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물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이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 또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를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열도 4개 섭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룸, ND,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물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트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천론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토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톤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 외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물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통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 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첨단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름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산업과 LG 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auss,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비엔지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 200% 출자한 KSM 메탈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를 금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재련 공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토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합경 공법으로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토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탈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탈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탈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의 히토금속은 성림첨단산업에 전달돼 LG 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삼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일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달려있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한순간에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생기기도 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 견제를 일삼던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뒤통수를 맞게 될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우디가 중국을 손절하고 새로 손을 잡은 곳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자 중국 외교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외교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우디 측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에 실질적인 협력은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며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오르내렸지만 장거리 회담에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은 한중 간 갈등 원인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도를 넘는 외교적 무례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장관 회담처럼 중요한 자리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내버려두고 지방 소도시의 일국의 외교장관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작정하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내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제안들과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의 군사기지를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이기에 중국 측의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조치에 간섭하는 중국은 이젠 더 나아가 경제에도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칩 4 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은 특허와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유도무기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없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장비에 반도체를 탑재하여 잠재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지방 소도시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푸대접한 중국이 반대로 사우디에게 큰 손절을 당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11월경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며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사우디 측이 제시한 협의 내용은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참여 방안과 한국의 전자업체와 통신업체의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맞춘 원자력 협력과 태양광 협력 등 도시를 구성하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왕세자가 기획 중인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예산만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석에너지의 국가 예산을 존중인 사우디는 화석연료를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국운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적인 협상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구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번 네옴 프로젝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썸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우디 측이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73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놀랍게도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확인서이며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MOU만 믿고 있다가 물거품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갈등을 빚던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중국과의 MOU, 양해각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중동 국가임에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했고,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패권 장악과 최대 경쟁국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핵 개발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우디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이유로 들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해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73조 원 규모 MOU를 맺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면서 빈살만 왕세자의 길을 살려주었고,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사우디 측이 미국의 요청을 비웃으며 원유 증산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옴시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중국산 통신 장비와 에너지 퇴출 움직임에 사우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통신망과 에너지 시설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가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언제든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정보 유출의 이슈로 화웨이가 퇴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화웨이와 끝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우디 측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일본까지 채택한 서방 세계 표준의 통신 장비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화웨이와 체결한 MOU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50조 원이 투입된 네옴시티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보안이 확실해야 될 통신망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사우디가 생각한 만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측에선 한국의 원전을 자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12조 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쟁쟁한 원전업체를 제치고 한국에 참여 요청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게 석유인 중동의 부유한 국가가 그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퇴출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고 발전율도 뛰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석유가 없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옆나라 UAE가 도입한 원전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걸 보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인 1970년대에 아무런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하여 피땀 흘린 노력으로 걸작을 만들었고, 누가 그 위대한 유산들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서 개발도상국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동의 신뢰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당시 중동에서 수주한 자금으로 한국이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네옴시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게 맡긴 것도 한국 건설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우디 측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나라답게 최고 품질을 고집하며 이는 국방력과 경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 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어야 하며 국방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갑차와 전차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도 미국 F-15를 250대가량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100여 대 보유 중입니다. 상당수 무기 체계가 서방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에 천궁을 도입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표준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중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보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며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과 정상회담 예정으로 이런 내용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스카이경제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